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슈들로 유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하반기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가격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상반기부터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유가는 연초 60불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한 이후에 30불대 후반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과 사우디와 러시아의 치킨 게임 우려로 하락세가 좀 가중이 되었고요. 오펙 플러스가 역대 최대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세를 좀 이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4월 만기일 날그 실물 수요 실종과 그리고 ETF 월물 교체, 미국 내 재고 한도 문제까지 쏠리면서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그리고 생산국들의 생산 감소 영향에 유가는 완만한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먼저 오펙 감산 이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오펙이 약 13개국에서 14개국밖에 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만장일치 합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금 생성된 이 협의체 오펙 플러스에서는 약 23개국의 국가들이 그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감산 관련된 이슈가 통과가 됩니다. 문제는 사우디 생산 비중이 그 과거보다 크게 감소해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23개국의 각각 다른 BEP라든지 아니면 세입, 정치 상황, 외환 보유고 이러한 것들이 첨예하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셈법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이지리아와 이라크는 감산 이행을 제대로 안 하고 리비아는 면제를 받고 그리고 반대하던 멕시코는 감산 규모를 낮춰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부 국가들의 편의를 계속해서 봐주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불만이 좀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감산의 최고의 전략은 나만 감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의지는 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정유시설 가동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4월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 4월 전 세계 정유시설 생산 차질이 약 1,200만 배럴 가량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 때문일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가솔린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미국 내 정제 관련 수요가 약 500만 bpd 가량 감소를 했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경제활동 재개로 다시 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 생산은 여전히 좀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그리고 나머지 주요국들의 자연 감산분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더불어서 유정 특성상 그 가동을 중단한 이후에는 생산량을 이전 수준까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그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과거 이슈 페이퍼나 아니면 월간 전망에서 좀 여러 번 말씀드려 왔는데요. 리그스는 향후 미국 내 생산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노후 유정 효과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노후 유정 효과라 함은 유정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 노후 유정 효과가 약 60만 bpd 가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유정 생산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는 매달 평균 60만 bpd 가량의 생산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 리그수는 200기를 하회해서 약 185기 정도 수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리그수는 그 유정수와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그수는 유정수가 아니라 향후 유정 완공을 위해서 굴착 중인 장비, 현재 가동되고 있는 장비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미국 내 그 원유 관련 그 유정수는 현재 40만 개입니다. 그래서 가끔 해외 언론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주 EIA에서 발표하고 있는 액티브 리그 수가
600기를 하회할 경우에는 향후 미국 내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미국 내 재고 문제는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한 지난 4월에 한 달 사이 한 1억 배럴 가량의 재고가 급증을 했지만 현재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슈가 됐었던 쿠싱 지역 재고도 감소하면서 우려가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 내 드라이빙 시즌과 더불어서 최근에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자동차 이동량도 코로나 이전에 한 90%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 감소와 성수기 시즌 돌입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가 야기할 원유 재고 감소세가 조만간 유가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매년 반복되어 온 미국 허리케인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상륙 개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유가 원유 관련 투자를 하실 때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 허리케인 시즌은 흔히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허리케인 97%가 이 동기간에 발생을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 따르면 금년에는 미국의 4개의 합의급 초대형 허리케인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상륙하기 직전까지는 유가가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 유가 움직임은 미국 내 생산시설 또는 정제시설 중 어떤 부분에 타격이 더 컸는지 여부와 이와 더불어서 대형주들의 홍수 유무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수입세가 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세계 원유 그 최대 소비국은 미국이지만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연평균 9%씩 수입을 늘려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2011년도부터 시일붐 이후에 수입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7년도에 역전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코로나 사태 직후에 유가가 30달러를 하락하면서 꾸준하게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수입량을 늘려왔습니다. 이렇게 계약된 수입분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6월과 7월에도 수입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전체 정제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개별 정유 공장들의 가동률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국 내 하반기 유지 보수와 그리고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 둔화 때문에 수입 상승세가 7월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남미 최대 원유 생산국인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세 국가 모두 2016년까지만 해도 약 20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 가량의 생산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벌어져 왔는데요. 일단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해상 유정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생산량이 좀 늘어가는가 싶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시 생산량이 반락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석유 산업 국유화 이후에 투자가 급감하면서 좀 부패와 더불어서 생산량이 꾸준하게 줄어드는 와중에 코로나 확산세까지 겹치면서 우려를 좀 더했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는 베네수엘라인데요. 그 수년간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생산과 그리고 수출이 약 7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유독 브라질의 확진자 수만 급격하게 느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지금 하이퍼 인플레라던가 극심한 실업률 그리고 화폐 체계 붕괴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검사는 아예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남미 주요국들이 그 각국의 사정 악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점은 향후 유가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입니다. 사실 그 수십 년간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세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혹은 경제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우발적으로 이제 크고 작은 리스크들이 발발을 하면서 유가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대부분 시점은 주요국들이 내부적인 정치 상황 악화로 인해서 그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할 때, 혹은 유가가 감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할 때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시장도 너무나도 흔해진 그 후티 반군의 피해조차도 없는 사우디 유저선 공격이라든지 한 달에 수차례 반복되어 오는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로켓탄 피격 정도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작년 사우디 정유시설 그 드론 관련 공격으로 570만 bpd 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었던 점과, 그리고 연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 당시에는 유가가 상당히 크게 좀 급등락을 반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꼽자면 앞서 언급드린 사우디 동부 유정 지역과 그리고 이라크, 마지막으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이 주변 동향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과거에도 경험해 왔듯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반등, 유가 상승세는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유가가 급등했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단기 매도 포지션 진입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일단 코로나 변수는 여전히 유가 전망의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 활동이 재개된 이후에 다시 확산세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남미나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확산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유가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국들의 부양책 기대와 더불어서 경제활동 재개로 수요가 개선되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그리고 나머지 주요국들의 자연적인 감산이 상당한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의 그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가가 어느 수준 이상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의지 감소와 그리고 주요국들의 생산 증가로 인해서 $50 위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될 만큼 하반기 주요 예상 레인지는 $40에서 $50 사이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수소차와 전기차의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원유 시장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까지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의 전환을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100% 전환을 거의 확실시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른 주요 시장인 중국이라든지 인도도 그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추세 자체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 전체 원유 수요의 50%가량을 가솔린이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내연 자동차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진짜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수요, 그러니까 전기 관련 수요가 그러니까 원유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 관련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사실 미국 내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체 원유 그 소비량은 전체 전기 생산량의 0.5%밖에 불과합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좀 아직까지 논의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가도 점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아무래도 그 가솔린 관련 수요가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산업 관련 수요가 한 20%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항공유 관련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 전기동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그 하반기 비철 전망에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사실 이 부분은 어, 아직까지 시장도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할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이긴 한데요. 사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경기 활동을 빠르게 재개했던 주들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유 회사는 계속 암울할 예정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그 하이엘드 금리를 살펴보면 미국 그 에너지 관련 하이엘드 그 금리가 지난 4월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미국의 그 정치적 지원을 토대로 상당히 좀 빠르게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그 기업들, 한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파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정유 관련된 수요는 지금보다는 뭐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 가장 큰 수요는 가솔린 관련 수요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 거의 한 90%까지 자동차 이동률이 좀 늘었기 때문에 정제 가동률도 상당히 좀 크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미국 내 국내 그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하반기 전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녹화분은 조만간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